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3포인트입니다. 오늘 장 3가지만 딱 기억하고 넘어가시면은 내일 모레장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 이 스토리에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이 첫 번째 포인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첫 번째는 연준 진화의 정책 우려 해소해 주셨는데 이번 주 화요일인데 지난주 다시 떠올려 보시면은 후반에 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내년도에 속도 조절을 좀 하겠다라는 멘트 나오면서 목요일, 금요일 급락이었고요. 이번 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 쪽에서 어떤 멘트가 좀 나온 건지 그리고 또 이 FOMC와 관련된 리스크는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됐다고 보시는지 알려주세요. 네. 저기서 하나 빠진 게 있어요. 어떤 건가요? 해소했지만 점점점. 점점점 중요하죠. 네. 어쨌든 뭐 예? 악재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거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FOMC 여파를 해가지고 잠시 흙탕물이 생겼다가 다시 맑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맑아졌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지수 대형주가 가는 장세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원래 하던 대로 개별 종목 장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로봇 관련주 강세잖아요. 근데 지금 연준의 진화 발언으로 했는데 진화 발언이 나왔나요? 어떤 거 보시는 거세요? 그 굴수비 총재 하고 네. 어제 이게 있었잖아요. 주말 통과도 있었잖아요. 그거 말씀드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주말 통과하게 되면서 PC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도 뭐 어쨌든 예상보다 그러니까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좀 낮게 나오게 되면서 조금 진정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뭐 굴수비 총재라든지 뭐 연준 총재들이 어쨌든 진화 발언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금리는 정상화될 거라는 그 얘기 자체가 시장을 좀 안정을 좀 시킨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그냥 저는 파월을 신뢰를 안 해요. 저는 물론 제가 뭐 그렇게 판단해서 뭐 달라진 건 없지만 뭐 제가 이 주식시장이라는 곳을 바라드리고 경제라는 걸 알고 난 뒤부터 알게 된 뭐 연준 총재들 중에서 연준 의장 중에서 제가 볼 땐 파월이 제일 못하는 것 같아요.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뭐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그 지난 뭐 재난 열린 의장만 한번 보더라도 끈질기게 시장이 연준의 정책에 따라오게 계속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파월은 그런 카리스마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외모는 정말 꼬장꼬장 카리스마게 생겼거든요. 근데 교장 선생님 느낌이 있죠. 그죠. 지금 화면에도 나올 건데 그 느낌인데 예전에 그 트럼프 1기 때도 뭐 뉴욕과 워싱턴은 분리돼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저는 트럼프 얘기에 동조 안 할 거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 트럼프 얘기에 따라서 금리를 해버렸어요. 그때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 금리 조정도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점도표 있잖아요. 이게 3월달, 6월달, 9월달, 10일달 나오죠. 12월달 나오잖아요. 저는 이렇게 자주 조정하는 연준 의장은 전 처음 봤어요. 저는 그때 좀 실망을 했던 게 코로나 한창이었을 때 인플레에 대해서 시장이 먼저 걱정을 하기 시작했었고 그런데 그때 파월 의장이 괜찮다 하면서 이 금리 조정 시점을 놓쳐버린 게 그래서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인플레에 힘들어하지 않았나. 그때는 사실 좀 저도 원망스럽긴 했었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근데 뭐 파월을 이제 뭐 방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코로나 때도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발생됐을 때 각 이제 IB들이 나왔던 리포트도 한번 똑같이 말씀드려 보면은 그때 당시에 뭐 JP모간, BOA 뭐 이런 기업들 이런 IB들 보게 되면은 메르스 대비해서 치사율이 낮기 때문에 증시에 대한 영향은 전혀 없다라고 리포트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그것처럼 파월도 어쨌든 뭐 오판은 할 수 있다라 봐요. 실기는 할 수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쩌보면 저도 그렇고 이제 앵커님도 그렇고 실망했던 부분들은 그 이에 후속 조치가 상당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점도표 이렇게 자주 수정하면은 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옐런 의장도 그렇고 이제 버냉키도 그렇고 이렇게 자주 조정을 안 했었어요. 근데 그 점도표라는 건 사실 그 연준 의장이 혼자 다 찍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근데 이게 혼자 찍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라는 그런 카리스마에서 각 이 위원들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 그 12월 달 FOMC 같은 경우도 경론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위원들 간에.
그러니까 서로 간의 의견 차이는 날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아울러서 정책적으로 가게 되는 그런 카리스마가 좀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6월달 같은 경우는 내년 금리 전망치가 4.1이었거든요. 9월달 가서 3.4로 바뀌었잖아요. 또 11월달 가서 또 3.9로 바뀌었어요. 그럼 내년 3월달 또 바뀔지 몰라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과연 있나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안 내려온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과거의 버냉키도 그렇고 옐런도 그렇고 이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시장이 안 따라와도 따라올 때까지 카리스마 있게 꾸준히 이렇게 끈덕지게 정책을 밀어붙여가지고 따라오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솔직히 뭐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뭐 달라진 건 없지만. 이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얼마 전에 FOMC에서 매파라고 해서 우리가 움찔했는데 이 매파적인 성격 역시도 믿을 수 없으니 너무 네, 걱정하지 맞아요. 말자는 네,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왜냐하면 혹시라도 내년 1월달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관세 때문에 뭐 물가 대폭을 이렇게 계속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뒤집어 생각해 보게 되면은 관세를 올리게 되면 결국 달러도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상품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작용에 의해서 물가가 예상보다 올라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가지고 만약에 PC 물가 지수가 지금 2.4, 2.5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2.2, 2.1로 내렸다. 그럼 3월 때 또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정말 신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지난주에 좀 FOMC 여파가 있긴 했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 뭐 제가 여기 3포인트에서 말씀 못 드렸지만 네. 지난주 같은 경우 목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타 방송에서는 이거 길게 안 간다. 어차피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FOMC 여파는 짧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예상치 못한 어떤 충격이 있는 게 충격이 있다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 뭐 파월의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제가 볼 때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물론 비교할 거 그런 평가도 좀 있긴 하더라고요. 비교할 건 아니지만 저도 처음에 취임할 때는 네. 과거 이력들이란지 뭐 그냥 이게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그 전에 했었던 그런 발언들을 보게 되면은 약간은 시장주의자가 아니라 약간 이게 정책주의자 같은 그런 발언들을 해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취임하고 난 다음에 금리도 그렇고 시장과 어떤 소통 부분적인 부분도 그렇고 뭐 한일적인 부분도 그렇고 봤을 때 잘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뭐 제 여담입니다. 네. 여담이고. 그래서 어쨌든 뭐 FOMC 여파는 지난 반으로 끝이 난 거고 그리고 지금의 시장은 아시겠지만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지수 대형주 장세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개별 종목 그러니까 결국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금 테마가 계속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반응하는 섹터가 있다라면은 그쪽으로 빨리 따라잡는 전략 쪽으로 아니면은 조선처럼 끈덕지게 가져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지금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요? 네.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포인트에서는 우리가 지난주 후반에 있었던 FOMC 여기에서는 네네네.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좀 빨리 벗어나도 되겠다. 네네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파월 의장 임기가 2026년 8월까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 취임하고 뭔가 이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 여기에 대한 의견이 좀 궁금하고요. 아, 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앞으로 뭐 내년에 2번 한다, 뭐 3번으로 는다, 뭐 이렇게 네네. 한다 하더라도 FOMC에서 나오는 이 연준의 네. 스탠스에 따라서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라는 시각이신 거세요? 네네. 일단은 지금 엇박에 대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네. 트럼프 1기 때 이미 휘둘렸어요. 맞아요. 그죠? 한 번 힘들어서 그렇지 두 번, 세 번은 다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분명히 트럼프가 정권 초기고 레드웨이브 상하호까지 다 속된 표현이긴 하지만 다 먹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뉴욕도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정권 총이잖아요.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년에도 제가 볼 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찌 보면은 파월의 어떤 얘기보다는 그냥 시장의 금리, 그러니까 미국 국채금리 있잖아요. 요게 10년물 기준으로 이게 어떤 방향성을 나오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대응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실효성이 있다고 봐지네요. 아, 뭐 금리를 몇 번 내린다 네네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년물 국채금리의 네네네. 방향성을 보면서 네네.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리고 이런 제가 왜 짧게 말씀드리면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예. 지금 100bp라는 금리를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꿈쩍도 안 해요. 맞아요. 여전히 한 4.4, 그죠? 4.5, 10년물은 그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의 정책이 안 먹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의 움직임을 우리가 예전에는 연준에서 무슨 얘기만 하면 파르르 네네. 했는데 너무 거기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FOMC와 관련된 영향력은 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또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조선 섹터의 이 낙수 효과를 보는 업종으로 로봇. 오늘 로봇이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업 전방위적으로 네네. 로봇의 사용처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로봇이 조선소에서도 쓰인다. 그리고 또 어제 장 마치고 나서 클로봇은 현대차에 납품 계약 체결했더라고요. 그쵸. 자동차에도 쓰인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로봇은 전 산업계에서 쓰라고 만들고 네네네.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실제로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고 뭐 발주가 나오고 이런 기사들이 속속 나오니까 로봇. 그런데 저는 로봇 볼 때 그게 궁금합니다. 늘상 네. 이쪽 산업은 이미 추세는 만들어졌어요. 갑니다 하지만 숫자를 못 찍고 있으니까 네네. 실적이 안 나오니까 막상 투자하려고 하더라도 망설이게 되실 것 같아요. 그저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은 영역은 아니지만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게 되면은 예. 어찌 보면은 우리가 항상 바이오 같은 경우에 히어로가 한 번씩 나타나잖아요. 과거 같은 경우는 2017년 같은 경우는 신라젠. 네, 그때 항상 그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알테오젠. 계속 물론 알테오젠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과거 뭐 HLB며 코론 그리고 신라젠 같은 기업들이 예를 들게 되면은 그것도 숫자가 사실 찍힌 건 아니거든요. 미래 어떤 가능성 때문에 됐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로봇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실적이 안 잡힌다고 그러셨는데 로봇도 그런 가능성 측면에서 가는 사업이라고 꿈을 먹고 봐야 되겠죠. 가는. 그죠? 그리고 네. 로봇을 또 왜 하필 또 지금 얘기하냐면은 아무리 좋은 실적이 있고 전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조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특히나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맞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래서 주식을 할 때, 그러니까 가치 투자에 너무 좀 빠지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최근에 12월 달에 알테오진이 빠졌잖아요? 알테오진이라는 종목의 어떤 가치에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 버리시게 되면은 이 빠지는 걸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치 투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변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2차 전지 때라면은 다음에는 IT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은 바이오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올해만 보더라도 한번 잘 볼까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어떤 섹터 갔죠? 요것도 방송 중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를 필두한 HBM 그리고 반도체 소분양이 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때 좋았던 것들이 5월달, 6월달에 나빠졌나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조정 나오고 누가 갔죠? 음식료 화장품이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7월달 하반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바이오가 바톤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알보리팩 이런 것들이 갔잖아요. 근데 12월달 딱 기점을 해가지고 빠져버렸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바이오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바이오가 나빠서 빠졌나요? 달라진 건 없어요. 단지 시장이 새로운 먹거리 쪽으로 시장을 옮겼다는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하실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증시 캘린더를 좀 개인적으로 그거를 좀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달력을 만드셔가지고 그 날마다 같은 테마들 있잖아요. 네. 요거를 메모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시장 흐름이 보여. 아, 지금 이런 것들이 가고 있고 이런 것 가다가 식었고 새롭게 이런 게 나타났구나. 이런 것들 잘 파악하게 되면은 소위 말하는 종목 교체라든지 순환매 대응이 정말 적절하게 다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로봇 같은 경우도 오늘 조선소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실 6월 달에 이미 기사가 나왔었어요. 네. 네, 그죠? 근데 그때는 부각이 안 되고 왜 지금 와서 부각이 될까요? 그러니까 결국 시장이 지금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좀 주식을 하실 때 이런 것들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오늘 이제 로봇 얘기 나오게 되면서 예. 글로벌 시장 종목이 20% 정도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지금 그러니까 항상 항상 어떤 주도주가 나타날 때 놓치면 안 되겠지만 지금은 특히나 놓치면 안 되는 이유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주 양자암호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잠시만요. 갑자기 양자암호 관련 종목 기억이 안 나요? 한국첨단소재. 네, 맞다. 그래요. 캠트로스도 있었고, 그렇죠. 코이버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첨단 소재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네. 보세요. 지난주 양자암호 얘기 나오게 되면 바로 반등선 커지면서 쭉쭉 가버리죠. 네. 그리고 지난주 주말에 또 CCUS 기억나시죠? 그거 관련돼 가지고 네. 그 관련돼 가지고 캠트로스 보세요. 종목들이 보세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도 12월 18일에 부각이 되면서 쭉쭉 계속 가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급등주를 추정하라는 게 아니라 최근에 시장 트렌드가
어떤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나타난 날부터 해서 쭉 그냥 바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정말 오랜만에 로봇 테마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은 적어도 매수는 안 하더라도 로봇 상에는 종목 한 4개 정도 있잖아요. 지금 클로봇, 유로메카, 램보 로보틱스, SBB 테크 이런 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듯이 지난주 같은 경우 주초 같은 경우는 양자암호 주 중반 넘어가게 되면서 CCUS 주 후반에 조선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새롭게 시장은 순환매가 되게 되면서 로봇이 다시 한번 새롭게 또 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 나왔을 때 잘 보세요. 뭐 저를 포함한 많은 전문가들이 테마주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꼭 뒤늦게 들어가세요. 살까 하다가 세 번째 되거든요. 그럼 거의 꼭지예요. 그런데 굳이 꼭 테마주를 하셔야겠다라면은 그러니까 오늘 같이 새롭게 부각이 될 때 얼마나 좋아요. 차에 들어가시려면 이때 들어가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첫 급등은 따라가도 된다는 말씀이신 네,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특히나 네. 최근 트렌드가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그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잡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캠트로스를 다시 보여드리게 되면은 자 보세요. 캠트로스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은 그동안 거래량 없이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대량 거래 터지면서 변동성 나오잖아요. 근데 CCUS라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네. 이게 콜라보가 되게 되면서 상승의 출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클로버 같은 경우도 CCUS, 양자암호라든지 이런 것들 한번 예를 들어 봤을 때 뭐 지난달 우주항공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로봇 같은 경우에도 자 클로버도 잘 보세요. 300만 주 이상 거래량 상장하고 난 다음에 300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거래량 대량으로 발생되게 되면서 오늘 22% 급등 나오잖아요. 이게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 지난달부터 이번 달까지 보게 되면 트렌드가 새로운 테마가 나타나게 되면서 거래량 실려주게 되면서 급등이 상승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패턴을 놓치지 말라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려아연입니다. 고려아연 임시주총이 이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23일에 열리게 되고요. 여기에서의 안건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집중투표제 이것의 도입 여부와 관련해서 양측의 첨예한 대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는 이에 따라서 춤을 추고 있는 양상인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사실 이건 자백을 하자면은 세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번 그러니까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증시를 보게 되면서 재미 포인트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와 최은범 회장 이분은 정말 이제 뺏기기 싫은가 봐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 느껴지죠. 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가끔씩 이런 얘기 하거든요. 죽자고 덤비는 못 이긴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최은범 회장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죽자고 진짜 덤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가면은 명품하고 MBK가 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임시주총에서 어쨌든 집중투표제를 만든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경영권을 고려안이 갖고 있기 때문에 임원수 상한제를 만들어가지고 집중투표제를 만들게 되면은 그 이사들의 가져가는 표수를 한 명당 14표까지 그러니까 만약 14명 기준이면은 한 명당 14표를 가져갈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표를 다 가져가려고 집중투표제를 만든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주총에서 표 대결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액면분할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유상증자가 안 돼서 대안으로 액면분할을 선택한 게 아닌가 네.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리고 쪼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상증자가 얘기가 나온다라거나 아니면 액면분할 얘기가 나오게 되면 저는 되게 안 좋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의 뭐 일부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투자자도 그렇고 액면분할하고 그다음에 무상증자 하면 이게 호재인 줄 알고 있거든요. 아마 그 맹점을 제가 봤을 때는 최은범 회장이 또 이제 이용을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액면분할을 왜 안 좋아하냐면은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APR이 액면분할 했거든요. 사실 가치가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죠? 액면분할은. 그걸 안 했네요. 제가 수정주가 그 조정을 안 해놨네요. 보게 되면은 보통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수정주가 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걸 적용 안 시켜보면 이렇게 돼요. 액면분할하고 나면 주가가 누워 보이죠? 예. 이거는 짧으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액면분할하고 난 뒤부터 계속 주가 옆으로 누워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액면분할하고 무상증자가 제일가 안 좋아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누가 손해냐면은 주주들이 손해볼 수밖에 없어요. 최모 매장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주들은 안중이 없어요. 그냥 고려하면 뺏기기 싫다. 절대 뺏길 수 없다. 그 관점에서 일단은 하는 것 같거든요. 액면 분할하면은 최 회장한테는 왜 이득인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어쨌든 최은범 회장은 표를 더 가져와야 돼요. 그쵸. 지분을 더 매입을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분을 매입을 못하면은 내가 지분을 못하면 내가 상대방 못 받으면 너도 안 돼. 네. 그 혹시 그 킹덤 2에서 그 왕비가 그 맨 마지막 편 끝에서 어디까지 가세요? 아니 거기 나왔던 대사가 생각나요. 어찌됐든 간에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가격이 단가가 나눠지게 되면은 그 지분이 좀 흩어지게 되니까. 그죠. 지분율이 이제 희석이 되는 효과가 발생이 되고 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MBK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자금을 투입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봐요. 충수예요. 네. 지금도 무리죠, 그죠. 사실은. 너무. 왜냐하면은 네. 제가 알기로는 MBK의 그 자산 규모, 그 자산 운용 규모가 제가 8조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고려안에 거의 3조 되는 돈이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부담스러워. 지금 고려안에 몰빵할 수가 없어요. 했다가 네. 잘못되면 네. MBK도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이 상황,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투자자들은 네. 어떤 점을 취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험한 결론일지 모르겠는데 네. 이런 기업은 하지 마세요. 최근 이스페타시스도 그렇고요. 네. 이것도 그렇고 하지 마세요. 주주들을 전혀 신경 안 써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나 몰라라 행태잖아요. 예. 그거 잘 보세요. 이스페타시스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상증자는 명분이. 그래서 안 하잖아요. 반려가 된 것이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못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만약에 그쪽 회장님이 포기했을까요? 저희 다음 주에 그 네네.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네. 업데이트가 나오면은 또 한번 네. 이스페타시스 좀 다뤄보도록 할게요. 이 산타 할아버지처럼 이야기 보따리를 마구 꺼내주시는데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